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오는 20일로 잡힌 탄핵 심판 변론을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오늘 헌재가 불허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재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중대 결심을 거론했었는데 대응이 주목됩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사건의 수사가 창원에서 서울로 넘어오면서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측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목된 당사자들은 터무니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번째 변론,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방금 영상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차 변론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어요. 헌재로 가기 위해서. 헌재에 거의 왔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헌재 변론에는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약간 이례적인 현상.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출발할 때는 변론 참석하는 목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헌재 다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불출석하고. 지금 이유를 이 윤 대통령 측에서 밝혔는데 오늘 이 변론과 관련해서는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원활한 재판을 진행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만 갖고는 뭔가 속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 분 나와 계시는데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임주혜 변호사. 제가 지금 설명을 시청자님께 드리면서 저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한 이유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단에서 설명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불출석했다. 그런데요, 오늘 사실 이 변론의 일정은 사전에 다 예고가 됐고 정해졌잖아요. 이미 저렇게 진행될 걸로 공지가 된 상태인데 구치소 나와서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복귀하는 상황.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조율을 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이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은 일단 오늘 9차 변론 기일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의미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지금까지 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결국 이 변론을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변호인단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변론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예. 재판관들 입장에선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일종의 최후 진술과 같은 그런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추후에 이 10차 변론 기일까지 마친 이후에 좀 시간을 벌어둔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후 진술을 위한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오. 마지막으로는 결국 2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이 형사재판에 대해서 이 공판 준비기일도 잡혀 있고요. 예. 그에 앞서서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헌법재판도 잡혀 있는 건데 그게 지금 20일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재판의 빅데이다 이렇게 좀 표현까지 나와요. 그렇죠. 빅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출석을 하려고 일단 앞까지는 왔지만 헌법재판소에 도착은 했지만 결국 기일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20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돌아가서 갖겠다. 이런 또 의지로도 좀 평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런 거면은 변호인들과 미리미리 상의해서 오늘은 갈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 출발을 해놓고 다 도착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아까 임주혜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을 해줬는데 모릅니다. 추정을 해줬는데 최후 변론 기일 그걸 더 잡기 위해 오늘 자칫 얘기를 길게 했다가는 그걸로 다 가름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걱정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설명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헌재가 결정을 한 거죠. 뉴스와이드 시작을 할 때 알려드렸어요. 20일 잡힌 거를 원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25일로 좀 연기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헌재가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10차 변론기일 관련 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둘째,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3.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거 뭐 길게 설명했잖아요. 화면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겁니다. 10차 변론 오늘 20일 오후 3시입니다. 원래 2시였는데 1시간 좀 미뤄졌어요. 정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원래 이거 좀 미뤄달라 그랬거든요. 25일. 근데 그거 안 받아준 겁니다. 연기 신청 안 받아주겠습니다. 불허를 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날 형사재판 있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탄핵재판도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지금 증인 채택이 된 상황인데 이날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그동안 안 나왔거든요. 근데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촉탁한 거예요. 어떤 기관에 구인영장 집행해 주세요. 오늘 이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구인하겠다라고까지 밝힌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20일을 정리 좀 해볼까요? 두 가지가 겹쳤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3시. 원래는 방송 입기 뉴스와이드 하기 전까 1시간 전까지는 2시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3시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대로 한다는 거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선 김근식 전 실장님. 네. 아마도 오늘 이 헌재 결정 20일 날짜를 그대로 예정대로 한다. 그러니까 연기해 주지 않은 것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불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도 불만 표시 계속하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면 중대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약간 경고성 발언했거든요. 혹시 또 중대 결심 얘기하면서 뭔가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로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중대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뭐 굳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예. 그다음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 때도 막판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중대 결심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중대 결심을 결심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대리인단 변호인의 총사퇴였죠.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헌재에서의 그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이건 불공정하다, 일방적이다라는 이유로 변호인단이 다 빠지고 사퇴하는 것이 이제 중대 결심으로 예. 당시 2017년에는 압박의 수단으로 썼고 실제로 이제 사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말한 중대 결심은 우선적으로는 그 당시와 같은 변호인단 총사퇴라고 예.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각 보수 일각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윤 대통령 스스로의 결심에 달린 것이긴 합니다만 하야설이 하야설이 또 예. 있죠.
근데 하야서를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이라 말하기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거는 별개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하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저는 지금 중대결심이 어떤 것이든 간에 대부분의 경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변호인단 총사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헌재 이 심리는 그대로 일정대로 갈 것 같고요. 저는 헌재 결정이 만약에 인용으로 나서 예. 대통령직이 파면될 경우에 예. 파면 이후에 헌재에 대한 정치적인 이의 제기 아. 이것을 위한 저는 빌드업이 아닌가 또 그런 것에 대한 민심에 좀 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뭔가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 다른 표현은 뭔가 포석을 지금 깔아두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약간의 이제 이 짐작을 하신 건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중대결심 얘기는 해놓고 그 후에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헌재와 관련해서 모습이 있었는데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 오늘 몇 가지 또 모습들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검찰 조서를 공개를 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다. 그러니까 검찰 조서 이거 증거로 채택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공개를 했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항의하면서 퇴장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퇴장을 한다 그래요, 지금요. 자, 여기 보면 이 조지호 청장, 전 청장의 검찰 지술인데 조 청장,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공개했다는 데서 공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퇴장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갑 29호증의 27 문상호에 대한 2회 진술조서.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의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오늘도 강한 불만 표시를 한 거예요. 이 검찰 조사 그 조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니까 그걸 강하게 불만 표시를 하면서 퇴장하는 일까지 있었다거든요. 김용주 교수님. 네. 앞서서 날짜 연기 요청했는데도 안 받아준 거에 대한 또 불만 표시가 있었을 텐데 오늘 그것까지 겹쳤을까요? 그 진술서 공개하니까 저렇게 반받고 퇴장했다. 네. 중대결심 뭐가 또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흔히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헌법 전문가들이나 또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스스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변호사들이 총사퇴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아까 방금 4차 기일에서 정영식 재판관을 통해서 전문 증거에 대한 채택을 완화한다는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문영식 재판관이 문영배. 문영배장 예. 재판관께서 이미 그때 그 논의는 이미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대통령이 직접 피청구인으로서 여러 가지 마구잡이식으로 다양한 기관의 조서를 막 혼란스럽게 들이민다라는 예. 불만을 한 바가 이미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문영배 재판관이 정식 재판관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시켰습니다. 우리는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완화해서 보기로 다 합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형법이 바뀌어서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예. 검찰 조사 의미가 없다. 사실은 피청구인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사 전체를 보고 전체 상황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헌법재판 자체도 형사재판 못지않게 1년, 2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모든 그 정인들을 다 불러내서 일일이 다 신문해야 된다는 예. 부분이고 또 공판 중심주의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예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문건은 다 의미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이 형사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날짜 부분도 이미 검토를 다 했죠. 대통령께서 그날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 없다. 사실은 공판 준비 기일에 예. 피의자 안 나가도 되는 건데 굳이 그걸 핑계 삼아 안 나가는 것은 사실은 날짜를 한 번 더 연기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판단하건대 오늘 대통령께서 발언하지 않는 이유는 예. 결과적으로 10차 변론 기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3시부터 사실은 그 한 총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마 5시나 돼서 홍장훈 나오고 마지막 그렇습니다. 조청장 나오는데 그럼 6시 넘어서 되잖아요. 그때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준비 기일이 없다고 했을 때 피청구인 측에서 마지막 변론을 그때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대통령께서 해버리면 이미 10차 변론 기일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이 사실 끝나고 덤으로 한 번 더 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음에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 나와서 헌재로 갔는데 막상 불출석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는 이례적인 상황. 그리고 그동안 헌재에서 불만 표시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근데 오늘도 검찰 조서를 둘러싸고 불만 표시를 또 하면서 퇴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 어떻게 보면 날짜 연기 신청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대 결심을 그동안 꺼내놨는데 진짜 무슨 중대 결심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주혜 변호사, 지금 아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한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뭐 촉탁을 한다, 이제 기관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건데, 근데 오늘 또 조지호 청장 얘기가 나왔는데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강상의 어떤 이유가 발생한 사정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석 청구도 다른 당사자들과 달리 인정이 되었고요. 예. 지금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이 좀 감안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지호 전 청장이 갖는 그 증언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봉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명 그 체포조의 운용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거듭 증인 신청을 요청을 했고요. 예. 이제 오늘 법원에서는 결국 계속해서 이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강제 구인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강제 구인이라면 법원으로 증인을 강제로라도 데려오겠다 예.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서울 동부지검에 이 일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제 구인이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정말 강제로 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 사실상은 이런 조치가 있다면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변호인단과 지금 어떤 식으로 출석 여부를 결정할지 뭐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좀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끝까지 조지호 청장이 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강제할 방법이 이제 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공무원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같이 예. 가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막 끌어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예. 그렇게까지 가는 일이 쉽지는 않죠. 강제 구인이라는 말에서 이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걸 강하게 거부한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은 있지만 그 전에 변호인단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예. 좀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네요. 아마 모레 오전까지도 아마 얘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앞선 탄핵심판 변론 때 많은 분들이 약간 깜짝 놀라면서 들었던 대목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국정원장이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문자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약간 깜짝 놀라면서 이런 게 헌재 변론에서 등장을 했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당시의 모습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들은 바도 없고요. 이 사건 진행 상황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그거는 꼭 주고 받았다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문자가 2통이 왔고 그 다음날 한 통에 답장이 있었다. 이런 게 지금 다 나왔어요. 그날요.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 이 진술 가만히 듣고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 게 없는 내용이라고 모두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이게 또 그 다음에 나온 설명이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 기록에 이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그래서 국회 측에서 질문을 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걸 증거로 제출했느냐,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예. 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 통화 목록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이 국정원장님께서 다시 내 사표를 반려하고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셨다. 예.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표를 돌려준 적이 없다. 예. 다시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진술을 한 했거든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다면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표를 돌려줬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이 처장의 후임자, 차장의 후임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다시 돌려준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그러니까 주장하려고 한 거죠.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이 문제가 있고 이게 틀린 거다. 이거를 증거로 그거를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뭔가 통화 내역을 기록을 제출한 건데,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의 통화 목록을 제출하는데 예.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2월 2일 오후 5시 15분에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장에게 문자 2통을 보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2월 3일 오전 9시 49분에 예. 조태용 국정원장이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에 다시 보낸 이 그건 상황. 답장을 보낸 거고요. 그렇죠. 이제 정확히 어떤 내용은 확인이 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수발신 기록은 그 통화 목록,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대화 목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 쟁점으로 국회 지금 떠오르고 그거를 있습니다. 딱 포착을 한 거고,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이거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증거를 제출할 때 이 통화 목록 같은 부분도 적어도 어떤 기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모두 다 제출을 해야지 이것을 선별적으로 조작을 해서 제출한다면 당연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통화 목록을 전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자가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은 했지만 예.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주 있었던 일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설명을 안 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별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봤을 가능성 사실 양측 모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식 전 실장에서 보시기에는 이 발언이 조태용 국정원장 입에서 딱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당황을 했을까요? 아이 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서 뭐 별거 아닌데,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거? 당황스러웠겠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계엄 직전 날이지 않습니까? 예. 계엄이 12월 3일인데 12월 2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고 계엄이 있기 직전인 12월 3일 오전에 답장을 했기 예. 때문에 굉장히 시점이 묘할 네, 때란 말이에요. 시점이 굉장히 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헌재 변론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국정원장입니다. 현직 국정원장이 대통령 배우자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하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설명은 네.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그 조태용 원장이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 때 주미대사를 먼저 했습니다. 예. 주미대사 있을 당시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거나 특히 미국을 순방했을 때 대통령 부부가 간다면 예. 그때는 대통령 배우자하고 주미대사 때는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가능하겠죠. 네, 뭐 상의할 일이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해외 순방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안보실장으로 옵니다. 사실은 안보실장 있을 때도 안보실장하고 대통령 배우자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적절치는 않죠. 그렇죠. 근데 국정원장을 다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으로서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직접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국정원장이 그래도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민간이지요, 사실은. 이 자연인 배우자에게 그 계엄 있기 직전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기 때문에 예. 제가 보건대는 아마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예. 홍장원 차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반박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를 실수로
그 둘 그러니까 사이에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같이 그냥 묻어서 들어간 네. 걸까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12월 6일 이전 걸 다 통화목록을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수백 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걸 또 국회 측에서는 딱 본 거군요. 그- 이거 그런 뭔가 것 하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태용 원장의 그 말의 신빙성에 예. 상당 부분 해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또 뒤늦게 또 알려진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스스로 제출한 증거 기록에 그게 있어서 국회 측이 그걸 물어봤고 조태용 원장이 깜짝 놀랄 만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그 얘기를 꺼내놓은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토론에서 많은 얘기를 꺼냈어요. 이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과 관련된 뭐 당상 많은 얘기했는데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뭔가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유튜브나 지금 요즘 다른 SNS나 이런 게 소위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관련된 유튜브와 같은 성향의 유튜브만 잔뜩 떠올려서 계속 거기에 갇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향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뭐 실제로 제가 대통령께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계엄 사태 전일 것 같아요. 몇 번 유튜브 그렇게 보시는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몇 차례 당부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 그 뭐 주변 사람에 의하면 집무실에서 유튜브도 즐겨 보셨다 그런 얘기를 전언으로 제가 듣게 되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우리가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어떤 예. 알고리즘상으로 한쪽 그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그에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좀 대통령이 너무 저렇게 지나치게 한쪽에 편중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걱정이 됐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것이 보수 유튜브들을 뭐 YTN이나 KBS에 다 진행자로도 앵커로도 사실은 인바이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 다 그만두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선관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지난번 그 총선 직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보고받았던 총선의 어떤 의석수가 훨씬 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데 대해서 109석밖에 못 얻다는 데 대한 그 간극들을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관위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총선 판세를 읽지 못하고 보수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140석, 150석에 그냥 같이 그냥 대통령도 동의하고 갔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식인데 처음부터 조금 더 뭐 진솔하게 또 비서실장이나 다른 분들이 가서 조금 이거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오히려 여사께 말씀드려서 이거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문식 실장님은 그렇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 얘기를 어제 꺼낸 거 보니까 이미 여권 내에서 여당 내에서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걸까요? 저도 이제 그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 선언하고 후보로서 이제 캠프를 꾸렸을 때 저도 캠프에 합류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때도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활동할 때도 이러저러한 그 말 실수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기억나시는 게 부산의 어느 지구당의 당원협의회에 가가지고 전두환이 인사는 참 잘했다. 그런 전두환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으로 돼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당원들에 대해서는 위장 당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저희 캠프에서는 발칵 뒤집혀져서 제발 그런 말씀 확인하고 하셔라.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들어보면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그때부터 좀 존재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유튜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아마 그랬던 것이 지속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까지도 대통령께 계엄 사태 이전입니다만 그 알고리즘이 위험하니까 편향되게 유튜브를 보지 마시라고 그 조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몇 차례 조언을 했다 이렇게 어제 밝혔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게
작년에도 정치권을 흔들었던 인물. 근데 요즘에 다시 어떤 폭로성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지금요. 바로 명태규 씨 얘기인데요. 그 주제 가보겠습니다. 서울로 간 이유. 명태균 사건 지금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좀 이송이 된 거죠. 창원지검에서. 서울로 간 이유. 이걸 말하는 걸까요? 우선 어제 오늘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일단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음 파일 이런 부분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밝혔고, 그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네. 김건희 여사님이랑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 당선을 위해서 일단은 그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김모 이제 검사님이셨죠.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지역구에 내려오신다는 얘기 듣고 네.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이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부분이요. 임주혜 변호사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데 지금. 이게 며칠 안 됐어요. 이제 명태균 씨 측이 통화 복기록이라는 걸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한 내용을 다시 뭐 기억을 더듬어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고 약간 발칵한 쪽도 있고 막 이런데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이 통화 복기록에서 공개한 겁니까? 일단 먼저 정리하고 갈 부분이 이것이 복기록입니다. 복기록. 그러니까 이게 통화 목록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속기록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른바 녹취 이게 아니고 그렇죠. 복기. 그렇죠. 복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이것이 통화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불러준 것을, 명태균 씨가 설명을 하고 내가 이렇게 통화를 했다. 그렇죠. 그것을 오. 받아 적은 것. 일단 그걸 감안해야겠네요. 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복기록에 담긴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요. 명태균 씨 측은 지난해 2월부터 김건희 여사와 이제 5번, 6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예. 지금 마지막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48분 동안 이 통화한 내용과 관련해서 예. 지금 복기록을 만든 그럼 것인데요. 총선 전이군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자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조국 수사를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그 검사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그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 거기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도 이를 부탁해놨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 그렇죠. 복기록에.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씨는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검사만 한 사람을 지역에다가 함부로 꽂아 넣으면 이 공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대로는 선거 못 이긴다. 예.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번 선거에서 보수 정권 역사상 최다석을 보수가 가져갈 수 있다고 또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말했다. 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인물 얘기를 꺼내놨군요. 거기다가. 그렇죠. 구체적인 인물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 녹취록의 존재,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녹음으로 남아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적어도 명태균 씨 변호인단 측에서는 뭐 녹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명태균 씨가 이것을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방금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영상으로.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이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면서 복기록에 대한 뭐 믿을만하다 이걸 강조하는 말 같죠? 그러면은 이 통화 복기록 방금 임주혜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정치인들 있잖아요. 반박을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선 윤한홍 의원 그 무렵 김건희 여사 소통 사실 자체가 없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박완수 지사 측에서는요. 김 여사와 통화를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이 두 정치인의 입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다 지금. 반박을 강하게 한 거죠. 부인하면서. 아 이게 또 지난해 상황과 뭐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또 다시.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다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 거죠. 자, 이걸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와 관련된 얘기들 어제 오늘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그 공천 개입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12월 12일 날 소위 말하는 한금포를 제출했습니다. 한금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성 녹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어쨌든 경호적인 그렇죠. 이유에서든 예. 그 사실 창원까지 갔다 오려면 뭐 한나절인데 예. 하루를 통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일정 잡기가 어렵다라고 예. 하면서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기가 편한데 어허. 중앙에서 부르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서울 중앙으로 이송하는 거 보고 아 이거는 김건희 여사 소환할 의지가 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김근식 전 실장님.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온 게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또 정치권 일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에 수사팀이 와서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그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에 주소지를 뒀기 때문에 예. 서울로 옮긴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수사할 때부터 이분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냥 창원에서 해도 된다고 그때는 논리를 폈었거든요. 괜찮았고 지금은 예. 어렵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저는 계산이 검찰 측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의 상황까지 연동돼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특검법이 진행이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달 27일 날 본회의 통과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또 재표결 과정이 있을 것이고 예. 그럴 경우에 명태균 특검법이 어떻게 되느냐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창원에서만 그냥 뭉개고 있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죠. 여러 가지 민심이라든지 여론의 예.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서 여기서는 제가 볼 때 특검법이라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의 있고 조금 더 본질적인 그리고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는 수사를 할 모양새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앙지검으로 옮겨오는 게 맞고요. 그중에 제일 기본적인 필요한 게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죠.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 가장 핵심은 당시 김영선 의원의 공천 과정에 명태균을 매개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게 가장 큰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그 뒤에 뭐 여론조사에 관한 건 뭐 부차적인 거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사실 명태균 게이트가 수사가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특검법에 대한 검찰 측의 반응과 전략을 생각해 봤을 때는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다음에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소환 정도는 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정치권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금 나온 그 복기록은 예. 굉장히 폭발 기발성이 큽니다. 여사께서 조국 장관 수사를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조국 수사 때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수고가 많았다.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 예, 그러니까 조국 수사를 여사가 보고받았다는 전제가 없다면 자기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건 대통령이 아니고 개인이잖아요. 예. 아무리 여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그냥 둘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바로 때마침 또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실은 여사 문자를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조태용 원장도 예. 나름대로는 또 말이 안 되는 답을 한 거잖아요. 매우 이례적인데 기억이 안 난다. 이례적이면 기억이 나야죠. 뭐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자주 거니까. 하면 기억이 안 나.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뭔 얘기했는지 뭐 할 수 있지만 매우 이례적이면요. 인간이 어때요? 기억이 나야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사가 임박할 수밖에 없다. 또 시점상 정치적 고려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말하자면 마지막 기일이 잡혀 있는 이후에 탄핵 길이 잡혀 있는 이후에 그런 정조정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서울로 올라왔다 했을 때 깜짝 놀랄 사람이 또 하나 있잖아요.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홍준표 시장은 나는 아닌가 보다. 대구가 아니고 서울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대구지검으로 보내는 거는 약간 좀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은 뭐 제가 농어를 했습니다만 그와 같이 이 사건 자체가 왜냐하면 조기 대선으로 붙었을 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지금 여당이 제일 끌어하는 게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명태균 사건이 하나하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죠. 지금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명태균 씨가 좀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거죠. 본인이 주장을 내는 건데 한 갈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또 다른 축들이 있어요. 여러 정치인들이 거론되지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 측에서 주장하는 바거든요. 임주혜 변호사, 이것도 좀 정리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씨 각각 어떤 주장을 그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이 명태균 씨가 결국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거의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본인에게 선거가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호적인 여론조사 어떤 결과가 계속 발표된다면 예.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때 예.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주었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 비용이 들게 되는데 예. 이 비용을 오세훈 씨를 좀 지지하는 사업가 측근이 대납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대납을 한 거다. 여론조사 했고 대납 받았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4번 만났다. 그러면서 이 시기까지 특정을 하고 4번 있거든요. 만났다는 주장. 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오세훈 씨 측에서는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번 정도 만난 걸로 기억하는데 그마저도 바로 이제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끊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뭐 본인을 지지하는 후원자와 함께 셋이서 만났다 이런 주장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펴고 아주 있습니다. 완강하게 부인하고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뭡니까?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유사한 겁니다. 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 예. 이때도 이제 여론조사 어떤 그러면 의뢰가 그건 있었고 지방선거 당시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이 비용 대납을 또 홍준표 그 대구시장의 측근이 대납했다. 비슷한데요. 지금 네, 상황 그렇죠. 자체가 주장하는 바가 지금. 그렇죠.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조사할 거 있으면 다 조사를 해봐라. 예. 오. 본인은 아주 떳떳하다. 이렇게 또 강경하게 전혀 날조된 사실이라는 입장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명태균 씨 측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저 반박을 다 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제 뭐 기웃거리는까지 포함하면 뭐 4번 정도 본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된 내용에서 충분히 진술한 바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말을 통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자꾸 평가하면 자꾸 그 사람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도 압수가 됐고 PC도 압수가 됐고 명태균 씨도 신병이 확보돼 있는 상태. 수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 천천히 하면 저는 그거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은 오늘도 반박을 하면서 성공한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떤 반박하는 입장이 나왔어요. 이겁니다.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 어울린 일도 관계도 없다. 강력 부인이에요. 남 음해질하는 명일당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약간 화가 나는 듯한 그래 느껴지네요. 자, 일단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주장이 나왔고 강력히 두 정치인은 부인하고 반박하는 상황이죠. 김영주 교수님. 네. 일단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모두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인물들입니다. 네. 부인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장애 또는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그 일 자체가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가 아니라 예.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증거가 몇십만 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라도 명확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혹은 그 측근들이 혹은 보좌관들이 선거 종사자들이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거나 하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 직간접적으로 후보 본인은 아니더라도 예. 그렇게 딱 잡아뗀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명태균 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미 다 여러 가지 어떤 뭐 잡혀 들어가 있는 예.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두 분 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죠.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저러한 확실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을 때, 그래서 뭐 녹취 뭐 이런 거 예, 혹시라도 그래서 뭐 그 중에 혹시라도 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해라든지 뭐 한마디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후보 본인한테 자기 발언을 뒤집어야 예. 되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것은 야권의 문제 이전에 실제로 여권 내부에서 대선 경선판에서 다른 후보들이 저렇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미 경선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근식 시장님, 지금 오세훈 시장은 빨리 검찰에서 좀 수사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샅샅이 조사해봐라 뭐가 나오나. 약간 두 시장 모두 약간 좀 자신감을 비추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명태균 씨가 그동안 9월 달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거의 그 당시에는 매일 언론과 인터뷰가 나오고 뭐 기사가 계속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친구 확인해 보면 굉장히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고, 물론 이 창원 지역에서 뭐 정치 브로커나 그 여론조사라든지 정치 컨설팅으로 일정 정도 뭐 구력은 쌓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정치 무대에 와가지고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일정하게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사이였지만 중앙 정치에 와가지고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예. 인정 욕구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저는 저런 것들이 좀 가장되게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결론은 뭐 당연하죠. 지금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중앙지검의 추가 수사가 좀 더 저는 열을 내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나 또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그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이 금방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징하게 저는 뭐 밝혀질 게 있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우리 김영주 교수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진술이 나올 경우에 또는 증거가 나올 경우에 두 후보가 입을 정치적 타격은 크겠습니다만, 예. 제가 지금까지 보건대는 우리 당의 후보라서가 아니라 예. 명태균 씨의 그동안의 과장된 과시욕 같은 걸 생각하면 좀 허장성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계속 어제 오늘 이런 얘기, 명태균 뭐 통화 복귀록 관련 얘기 이런 게 좀 정치권에서 계속 좀 얘기가 나왔고 반박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여권 주자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내용도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말고 누구? 홍준표 시장인데 자신감인가요? 나 말고 없다란 뜻일까요? 오늘 언론 인터뷰 내용이 하나 공개된 내용이 있는데 좀 주목을 끌었던 대목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데요.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탄핵 찬성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찬성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탄핵 찬성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속적 당론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인사들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향후 만약에 열리게 되는 조기 대선과 열릴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 관련해서 어렵다 이 뜻입니까 지금? 좌파에서 영웅시한다고 웃줄 참 철딱선이 없어. 이거 누가 봐도 두 명이 두 정치를 겨냥한 거예요 지금요. 이게 하나고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김문수 장관 얘기군요. 요새 지지율 여권에서 가장 높잖아요. 그 얘기예요. 막상 판이 닥치면 준비 안 된 사람은 후보될 수 없다. 견제인가요? 김문수 장관이 뜨는 거 탄핵 반대 지지층 움직임과 유사한 겁니다. 지지층 뭉치는 역할 나쁠 게 없다. 여기 생략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나에게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 최근에 토론에 거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반이 모였다고 평가받았잖아요. 현역 의원 50명 방문, 정확하게는 48명입니다. 근데 의미 없다. 일축을 합니다. 의미 없다고. 모여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판이 어떻게 짤지 모르니 그냥 척질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의미 없다. 이렇게 일축합니다. 다른 주자를 다 일축하고 약간 지적하고. 김근식 전 실장님. 예. 결국에는 자신만이 보수나 당의 지지를 받을 위치에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다운 이야기죠. 아, 답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워낙 직설적인 화법을 쓰고 오. 그리고 남들보다 항상 자신감에 이제 충만해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단독 그 인터뷰를 하니까 당연히 저런 질문들은 예상을 했을 것이고 각각의 예상되는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군들과 차별화를 아마 시키기 위해서 차이점들을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당의 후보에서 뭐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됩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저렇게 네 분이 지금 거론이 되는 게 예.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두 분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개헌 반대 탄핵 찬성으로 그룹핑이 되면 오세훈 한동훈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개헌 옹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탄핵 반대.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 예. 이쪽으로 하면 이제 홍준표, 김문수 예. 후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두 그룹핑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홍준표 시장은 김문수 장관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같은 그룹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근데 결국 아까 보니까 후보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판 열리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아직은 뭐 안 돼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왜 그러면 똑같이 우리 보수 유권자들의 민심이라는 게 홍준표, 김문수 장관이 같은 그룹에 있는데 예. 홍준표 시장에 있었던 지지율이 대거 김문수 장관으로 옮겨갔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홍준표 시장이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 정치인의 모습이 강하고 오래돼 있고 예. 신선함이 없는 또 우리 강경 지지층들이 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김문수에게 새로운 기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쪽 그룹핑으로 되어 있는 탄핵 찬성과 개헌 예. 단호히 반대한 분들에 대해서 오세훈과 한동훈에 대해서 또 중도층까지 소구력이 있는 또 우리 당원들과 민심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보건대로는 홍준표 시장은 저렇게 본인이 제일 우수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홍준표다운 워딩이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면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가장 약한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방송 홍준표 시장께서 혹시 보신다면은 김근식 전 실장께 뭐 한마디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평소에 뭐 사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아, 그럼 더더군다나 한마디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네. 오세훈, 한동훈, 김문수 세 인물 모두 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홍준표 시장 마음속에는 가장 경계하고 있는 대상은 혹시 누굴까요? 세 명 중에. 그래도 오세훈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50명, 48명이라고 하는 것이 당에서 봤을 때 뭐 물론 홍 시장이 얘기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뭐 아무 출판기념회 40~50명씩 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는 것이죠. 뭐 척지기 싫으니까 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라고 하지만 그 50명이라는 게 그냥 갔겠어요. 심지어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오 시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명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종합적인 점수에서 오세훈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각각이 판단해서 갔다는 거죠. 누가 5대에 내려서 갔다는 게 아니라 예. 일정한 대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김문수 장관도 나름대로 자기와 어떤 지지층이 예. 겹친다라고 경쟁이 될 수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자기가 김문수한테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젊고 또 한동훈이라고 하는 상대 후보들이 또 있었을 예. 때 후보들의 연령층이 좀 내려가는 흐름, 뭐 세대 교체 이런 흐름 속에서도 본인이 조금 그런 데 대한 부분 또 일찌감치 오세훈 시장은 마치 그 본인이 워딩 속에서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미 처음부터 염두에 뒀는데 이제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 입으로 장이 섰는데 내가 안 나가는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구속적 당론과 배치되는 얘기예요. 구속적 당론이라고 따지고 보면 또 그러네요. 지금요. 구속적 당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얘기잖아. 조기 대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구속적 그렇습니다. 당론에 배치되는 여당에서 사람이다. 공식적으로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는데요. 지금.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장이 섰다고 얘기했습니까? 장이 섰다는 것은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걸 기정사실한 가장 첫 번째 인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 나오니까 또 이런 게 기억나네요.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오세훈 서울시장 보고 자주 쓰는 표현이 미남.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면서 여기는 미남이라도 되지. 약간 이런 얘기 많이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게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판했던 인물 3명 중에 한 명이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날짜가 나왔죠. 26일 날 책이 나오는 날이다. 이 26일 벌써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홍준표 저 시장이 아니고요. 한동훈 전 대표 측 오늘 뭔가 좀 설명을 내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달걀 사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당원들과의 어떤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그 한 식구 아닙니까? 동지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한 대표가 느꼈던 그 회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당원들과 좀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이 하나가 나왔네요. 한동훈 전 대표 종종 사진. 여기 어떤 식당인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약간 인증샷 같은 걸 찍은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칼국수 집이라 그러는데요. 식당 방문 사진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26일 책 출간 예고가 된 상황이고 있죠. 김근식 실장님. 26일 기점으로 등판하겠다. 이게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 됐어요. 이제 뭐 책이 나오니까 그럼 뭐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당심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이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마 잘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게 지난해 7월입니다. 그리고 그때 63%의 당심과 63%의 여론조사로 사실은 당선이 압도적으로 됐기 때문에 물론 그 위에 계엄 사태라는 게 터져서 국면이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조기 대선이 만약에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분들은 다 탄핵이 인용된 걸 전제로 지금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 당의 당심은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실제로 본선에 가서 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후보는 누구일까.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을 인용당해서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정당성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한동훈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쟁에 한동훈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또 김문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는 이 생산적인 경쟁이 훨씬 더 민주당보다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갈라치기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당의 지도부는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만 그러다가 탄핵이 만약 인용될 경우에 지금 지도부의 입장을 가지고 변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6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또 탄핵을 일찌감치 찬성을 해서 대통령 이후를 준비했고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당을 지켜왔던 그 한동훈과 오세훈 후보의 저는 확장성의 창광이 저는 각광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는 아마 당원들께 진실하게 다가가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책이라는 저는 수단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규 교수님. 지금 26일로 사실상 이제 예고가 된 거예요. 등판 또는 뭐 복귀 날짜인데 요 시점에 대해서 좀 이르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늦은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르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번 그 조기 대선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제 10차 변론까지 마무리됐을 때 3월 10일이나 15일 정도 되면 인용이나 기각이 결정될 수 있고 만약 인용이 된다면 2달 뒤 대선입니다. 5월 중순 대선이라면 사실은 3월 중순에 인용돼서부터 출발하기에는 너무 일정이 짧다. 왜냐하면 경선도 하고 본선까지 가는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너무 빠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얼굴을 보여줘야 싸움을 해야만 내부 여론조사 지지율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붙어볼 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공개적으로 저 지금 활동합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물밑에서 보면 굉장히 분주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모 회사에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 한 이야기죠? 제 기억에는 부승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약속대로 지원이 됐나요? 당시 기억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부회장 전문이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믿는 잘하는 변호사다. 그래서 이제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안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사랑가님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뭐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박범계 의원 전화를 받고 변호사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가 조력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오후에 회의도 배석을 했었고, 어제 있었던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 국회에 나왔던 저 진술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이른바 회유서를 얘기한 겁니다. 곽종근 전 특선사령관이 회유, 거의 그런 취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성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준호 대변인. 김현태 단장의 저 얘기대로 만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될 점 있으니까.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고 그 회유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곽종근 사령관 진술과 그 이후에 일어난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요. 예. 민주당에 의한 총체적 공작이 아니었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제 전문위원이죠. 전문위원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대세는 기울어졌다. 민주당이 지켜준다. 민주당이 믿는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자, 대세는 근데 실제 또 변호사는 뭐 안 됐다. 소개가 안 됐다는 얘기도까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회유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자, 근데 대세가 기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세에 맞춰서 진술을 해라.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변호사 붙여주겠다. 이거는 한 배를 타자. 이런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에 자수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본회의자 끌어내라. 이런 자수서 내용이 자수서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렇죠. 없다고. 근데 헌재에 가서는 오전에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또 맞다고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재판관 질문에 또 아니라고 또 해요. 본인이 이런 식으로 말이 오락가락한 이유가 뭡니까? 경험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한다 그러면요. 이거 진술에 일관됩니다. 회유를 당했기 때문에 본인도 마음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회의원 측에서 말할 때는 맞춰서 얘기하다가 예. 또 이제 재판관이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또 엄숙하게 또 이제 뭐 거짓 진술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또 진실을 얘기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말한 거를 노란 종이에 받아 적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말해보라 시킵니다. 그리고 말한 게 틀리니까 왜 방금 말한 건 다르냐면서 다 그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해서 회의를 해서 답변했다 그러면 과연 처음에 보도되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과연 사실이겠느냐, 내란 혐의가 처음부터 실체가 있었겠느냐라는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하면 헌재에서요 추가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박범계 의원뿐만 아니라 바로 민주당의 전문위원도 포함하고요. 김병주 의원, 박선호 의원까지 포함해서 추가 변론을 해서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회유 오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실체가 있는 진술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김현태 단장의 저 진술과 관련해서 여당인 국민의힘 굉장히 강하게 지금 민주당을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의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이 상황과 관련된 설명들, 입장을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국방위에서 상당히 진실에 근접한 또 논의가 있어서 그거 자체로 전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투명하게 평가하실 것으로 보고 제발 민주당에서 회유 공작이나 이런 거는 사과하시고 더 이상 이제 하지 마시고. 성일종 의원이 실제 707 단장을 회유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헌재 가서도 707 단장이 증언을 했고 국조특위에서 청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서도 증언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마치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걸 공작을 해서 그렇게 발표하려고 밀실에 불러서 그거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송신 부의장. 그러니까 민주당은 역회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역회유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게? 근데 저는 김현태 단장이 뭐 입장을 크게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의 저런 이야기를 직접 하기 전에 성일종 의원이 좀 전언을 했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바로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얘기했던 게
김현태 단장은 나의 자수서를 내가 그 전날 12월 9일 날 제출한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수서의 내용의 그 표현이 순화된 것, 이거는 사실 곽종원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곽종원 전 사령관은 작년 9월과 10월 이 즈음에 사실 그 여인영, 이진우 그리고 대통령, 국방부 장관 이렇게 5명 5인에서 비상체제를 논의하는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종원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을 순화했다는 얘기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아까 노란 메모에 뭐 박범계 의원이 적은 것, 이 표현이 달라진 것. 그러니까 곽종원 사령관은 9일날 그 자수서를 제출할 때는 순화시켜서 썼다가 그 다음날 그 박범계 의원한테 얘기할 때는 본인이 순화시킨 표현이 아닌 직접 말한 것, 직접 들은 것을 이야기하다가 아마 이거를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은 정확히 자신이 들은 걸로 이야기하라, 그렇게 순화시킬 필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회유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회유가 아니라 설득이었다. 왜냐하면 12월 10일 오전에 박종건 전 사령관이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얘기를 몇 번 수차례 했거든요. 근데 수차례 할 때 처음에는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쯤에는 계속 흔들립니다. 침묵이 몇 초 있다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가? 라는 눈동자도 흘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결국 또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본인이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 말해도 된다. 이미 다른 그 부하 병사들이 증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관급 장교들은 다 증언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곽종원 전 사령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한 걸 부하들이 다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짓말을 하냐. 사실 김현태 단장은 유일하게 곽종원 전 사령관이 지시를 내린 마이크를 제대로 못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왜냐면은 유일하게 현장에 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관급 장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곽종원 전 사령관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 지금 민주당의 회유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사실 팩트는 곽종근 전 사령관 중요한 진술하기 전에 야당 인사들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놓고 이거 회유네요, 회유. 무슨 말입니까? 설득을 하러 간 거거든요.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서. 이러군요, 지금 상황이. 이런 가운데 오늘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이른바 단전 이 관련된 문제에서 압수수색을 한 게 있는데 일단 그와 관련된 화면 좀 불러오겠습니다. 설명이 좀 들어있어요. 이상민 전 해양부 장관 이게 좀 과거에 단전 단수 지시 의혹 이걸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경찰이 자택 집무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소방청장 뭐 등에 대해서 또 집무실 압수수색. 오늘 경찰의 모습이었거든요. 우선 이 단전과 관련된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계속 해왔던 거는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이거 그러니까 전기를 끊어라. 이 지시가 있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없었고 뭐 쪽지는 좀 본 것 같고 이런 짓을 나왔잖아요. 오늘 소방청장의 얘기도 있어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상민 전 장관이 뭐 소방청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게 그동안 알려진 내용인데 오늘 국회에서 좀 한 진술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방청에서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하셨으므로 단전 단수를 명확히 지시하셨다라고는 저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직접 단수 단전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직접 지시받은 적 대통령으로부터 없습니다.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단전 지시가 없었다고 하지만 CCTV는 단전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계엄군이 직접 차단기를 내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단전권 갖고도 이렇게 좀 나오는데 우선 이준우 대변인 이거 단전 이거
지시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뭐 약간 좀 소방청장은 약간 모호하게 애매한 진술이네요. 들어보니까 네. 어떻게 좀 보실까요? 모호하게 말한 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주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없었다 그러고요. 김현태 특임 단장 현장에 있던 지휘관이죠. 그분도 대통령 지시 없었고 네.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도 헌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헌재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공포탄하고 테이저건 단전에 대해 이거는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라고 질문했는데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전 부분도 본인 생각이다. 그렇죠. 김현태 단장 얘기하고 공 일치하는 부분 같네요. 그렇죠. 예. 일관되게 네, 그거는 제 생각을 특임 단장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라면서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본인도 누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단전 CCTV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실행된 게 아니라 저 15명의 계엄군이 들어갔다가 한번 막히지 않습니까? 소방 호수를 이제 뿌려가지고 예. 소화기로 뿌려서 다시 돌아갔는데 아마도 현장에 있던 직원이 계엄군 일부 사병이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전기를 내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대통령 지시가 없었던 것은 명백하고 그 지휘 체계가 밑에서 곽종근 사령관에 의해서 혼자 생각 속에서 일어났던 거다. 그것까지는 지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성춘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 단전 문제는. 아니 대통령이 김현태 단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 명령이 아닙니까?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150명이 되면 안 된다. 의결 종족수라는 얘기를 명확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결 종족수가 되면 안 된다. 투표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투표를 어떻게 막을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일단 명령을 받은 겁니다. 150명 넣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투표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 단전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겠죠. 방법을 떠올리다 보니까 단전을 그쵸. 생각했고 그걸 지시한 거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특수전 사령관이 왜 국회 단전을 고민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투표 막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고 자 1시 3분 계엄 해제 투표가 끝난 이후에 1시 6분에 단전했으니 의미가 없다? 아니죠. 병사들은 뭡니까? 명령만 다 따릅니다. 본인의 직속 상관의 명령만 따르는 거고 김현태 단장은 얘기를 했죠. 본인이 국회의원의 투표를 막기 위해서 뭔가 침투한 건지 아니면 단전을 지시받은 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곽종근 전 사령관이 명령을 하니까 따른 거죠. 자 어떻게든 진입해라.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단전 방법 없나 알아봐라. 그래서 김현태 단장이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단전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보통 건물에는 지하 1층에 단전과 관련된 그 전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1층에 보내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 계엄 해제됐다는 직원이 얘기를 하건 말건 본인들은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렇게 진술했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냐? 예. 그 군대를 철수하라는 얘기가 있었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없고 계엄 해제 투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예. 일단 본인이 명령 받은 대로 이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 아니 그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 책상에 있는 그 쪽지를 슥 보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그게 납득이 갑니까? 저는 왜 이상민 장관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냐? 대통령의 책임을 최대한 덜기 위해서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종이를 주면서 단전을 명령했다면 그게 대통령 직접 명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알아서 쪽지를 보고 이야기했다?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종근 사령관 잠깐 얘기 조금만 부탁해요. 곽종근 사령관이 그제 SBS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예. 여인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말을 맞추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처음에 거짓말한 거를 후회한다라고 주변에 토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말하는 여러 진술이나 증인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주변에 토로할 정도로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말을 맞추자고 했다. 김명주 의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 박범계 의원과 함께 답변을 연습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 말을 신뢰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뿌리채 모든 진술이 흔들리고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요. 말씀하시죠. 여인역 방첩사령관 말을 맞추기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인역 방첩사령관이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 맞추자고 한 건지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본인의 명령은 마이크를 켜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영관급 장교들이 다 들었습니다. 김현태 단장 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령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하지 않아도 영관급 장교들이 증언한 게 이미 다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치열하게 마치 헌재 변론에서 듣는 듯한 치열한 말씀들을 서로 좀 해주셨어요. 다음은요. 김경수 전 지사
얼마 전에 MBN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설명한 게 등장했던 그 설명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반발을 샀거든요. 사과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오늘 있었는데 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사과 못 받은 안철수 의원이군요. 사과를 못 받았다고? 누구는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았나? 이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수 지사가 그러니까 앞서서 MBN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에 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등의 뭐 약간 입각질했다 이런 설명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반발이 있었거든요. 오늘 김경수 전 지사가 입장을 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입각을 추진하기 위한 좀 논의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유승민 대표, 심상정 대표도 논의 과정에서는 검토가 되었었는데 마지막까지 제안을 직접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제가 그걸 구분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두 분께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입각제 이걸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게 실제로 전달이 된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서 인터뷰 때 얘기했던 인물, 근데 오늘은 사과하지 않은 인물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거든요.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유승민, 심상정에게는 사과했는데 제겐 일원도 없어요. 제안받은 적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전 대통령 직접 해명 바랍니다. 왜 나한테는 사과 안 합니까? 이겁니다,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송지훈 부의장. 그러면은 김경수 전 지사가 오늘 사과까지 했으니까 그 상황을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물어도 하고. 근데 유승민, 심상정 두 인물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안철수 의원은 뺐어요. 그러면 이게 뭐 그냥 안철수 의원에게는 제안을 했다라는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실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검토했던 야당 인사는 8명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제안까지 이루어진 건 한 5명, 6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상정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검토만 하고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김경수 지사가 사과를 한 거죠. 명확하게 사과를 한 합니다. 거죠. 죄송하다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과기부 장관으로 검토가 되었었고, 근데 이 제안을 하려고 했을 때 해외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제안을 했느냐? 그 측근인 이 김영환 지금 충북도지사인데요. 그 당시에 김영환 지사와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이었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국민의힘으로 갔지만 근데 국민의당으로 가시기 전에는 두 분 다 민주당에 계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과 같이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김영환 당시 국민의당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나왔던 분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고 김영환 전 지사가 아마도 뭐 주식의 백지 신탁 문제 등 아마 어렵지 않겠나라는 답변을 회신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 체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영환 전 지사가 안철수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본인 선에서 끊은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약간 배달 사고 같은 그쵸, 뭐 제안 전달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김영환 지사가 민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과 연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갔다고 지금 알리고 있기 때문에 김영환 지사가 갑자기 여기서 등장해서 나는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 전달을 요청받은 적 없다라고 하면 또 이제 진실 게임으로 흘러가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공식적인 입장은 김영환 지사를 통해서 제안했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의 입각 제의에 대해서 유승민, 심상정 전 의원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은 제안이 안 갔더군요. 근데 안철수 의원 얘기는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왜 나한테는 사과 안 해요 지금? 약간 이거거든요 지금. 이준호 대변인. 유승민 전 의원도 물론 사과를 받았어요 오늘. 그렇지만 그 전에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안철수 의원도 계속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 왜 이런 걸까요? 지금 조기 대선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요 당에서 경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경선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 우리 우파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자신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요 지금 프레임에서 10년째 못 벗어나고 있는 게 배신의 프레임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달렸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배신의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입각을 제안받았다.
그러면서 만약에 무슨 논의가 있었다 실제적으로 접촉이 있었다 실제로. 접촉이 있었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논의까지 했었다. 고민했다 그러면요. 이건 굉장히 정체성의 근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군요. 그럼요. 강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민주당과 교감한 적이 없다. 강하게 부인을 그럼 해야 사과를 사실 받아낸 셈이 됐어요. 그렇죠. 받아낸 거.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요. 만약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본인이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그거 확인해서요. 아니라고 하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거기까지 뭔가 아직 확인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김영환 의원한테 그렇죠. 충북도지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그때 텐데. 안철수 의원한테 우리말 전달했어? 확인해서 확인이 전달 안 됐다. 그러면 그 사과해야죠. 지금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소중한 인재고 대선 그룹에 들어가는 자원인데 그분을 지금 이렇게 만약에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또는 애매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남겨두고 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확인하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이 계속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과 좀 하세요. 이거 계속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요. 상황이 좀 묘하게 됐어요 지금요. 김경수 전 지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딱 내놓은 설명인데 이게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요즘에 전화 통화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접촉도 많이 하고요.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 잇따라 만날 날짜를 잡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일단 그와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처음 전화가 왔고 이번에? 예, 그래서 좀 보자고 하셔서 지금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저와 이재명 대표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 당내 통합이라고 하는 거 총선에서의 묵은 악연 이런 거는 우리 민주당으로서의 숙제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고민을 많이 해야죠.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 민주당원이거든요. 그러나 네, 그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을 탈당해갖고 별도의 정당을 만들었는데 물론 뭐 할 가능만 하다고 하면은 지금 탄핵에 찬성하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와의 그 간격이 너무 멀어져 갖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준우 대변인 들어보면은 뭐 박용진 전 의원 얘기도 있고 쭉 많은데 뭐 다른 뭐 김부겸, 김경희 이런 사람 통합 대상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단 이낙연 전 총리는 아닌 것 같다는 설명이거든요. 이유는 다른 분들은 다 민주당에 계시고 이낙연 전 총리는 탈당했잖아요라는 설명인데 정말 그 이유만일까? 혹시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약간의 그런 구원 그렇죠.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네, 대장동 사건 때문이라고 봐야죠. 전당대회 때 이낙연 캠프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몰랐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쪽이 이낙연 캠프 쪽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년형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 판결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130번 나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의 책임자는 김용이 아니다. 성남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남시장이 누구죠? 이재명인 거죠. 그러니까 김용 이제 부원장이 징역 7년의 유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대장동의 인허 갖고는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다라고 판결문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사건을 끌고 온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아마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감정이 남았지 않을까. 다시 만나기는 서로 힘들어 보입니다. 정치인 부의장. 지금 뭐 비명계 통합, 비명계 끌어안기 뭐 이런 행보로 평가를 받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님 강성 지지층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뭐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진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이제 통합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지금 이 포용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런 그 비명계 인사들 뭐 임종석 실장이나 김경수 전 지사나 이런 분들의 지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통합을 위한 행보를 하고 계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밖으로 탈당만 하신 게 아니라 새로 당을 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살림 차림분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그럼 새로운 미래와의 거의 뭐 합당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합하시죠, 약간. 그러니까 뭐 안 될까요? 합당 논의가 되려면 당 대표 본인께서 그 개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당대당 통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통합 행보에는 일단 당내에 흐트러진 목소리, 당내에 좀 부족했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인데 왜 이낙연 총리는 안 만나냐, 왜 다른 당 사람을 안 만나냐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개혁신당 여전히 뒤숭숭 어수선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이준석 검증, 허은하 전 대표 아닙니까? 벼르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의원 검증하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나온 어떤 여론조사 하나 결과가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1위입니다. 1위. 그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대통령감으로 인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 항목의 답변 중에 절대로 지지 안 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절대로 지지하는, 대통령감으로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 이준석 의원이 45%가 나왔어요, 답이. 1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높아요. 41%보다도. 이거예요, 지금. 이걸 좀 허은하 전 대표가 뭐라고 또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일단 이 부분, 이준우 대변인 왜 이런 현상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이제 국민의힘 전 이제 대표 출신이시죠. 당 대표 출신이신데 기존에 이제 손학규 당 대표와도 갈등이 있었었고요. 안철수 의원도 갈등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이제 선대위 중앙 선대위 시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좋게 헤어지지 않았죠. 원래 사람은 헤어질 때 가장 아름다워야 됩니다. 만날 때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나간 차례에는 갈등의 흔적만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개혁신당에 가서도 허은하 의원과 헤어지면서 또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조금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죠. 고정층이 뭐 상당 부분 나오긴 하지만 그 반대로 또 상당한 이제 비호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허은하 의원과의 갈등은요.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나올 때 겪었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유사하다 그러면 본인이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은하 의원을 당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좀 쫓아내듯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지나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감으로는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그 비율을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1위. 이런 1위는 정치인으로서 달갑지 않은데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런 가운데요. 허은하 전 대표가 무슨 조기 대선을 가정한 뭐 대선 주자들 검증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첫 대상으로 이준석 의원을 꼽았다 그러거든요.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죠. 저희가 한때 과거에 급하게 그 대선 후보를 결정해서 검증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의 사태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검증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사실상 대선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한 이준석 의원에 대한 검증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색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잘 정치적으로도 또 뭐 잘 해결하고 싶고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어떤 비판인지 아니면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 뭐 아니면 정말 감정이 실린 어떤 정치적 공격인지 이런 거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뭐 허은하 대표와의 관계나 이런 게 잘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막 홈페이지까지 만들고 이러시는 것들을 보니까 참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 만든 검증 홈페이지 좀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근데 밑에 보면은 이준석 의원을 가장 먼저 검증하겠다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저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성시훈 부의장, 허은하 전 대표가 이제 공격 압박을 하고 있어요. 뭐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준석 의원을 가장 먼저 검증하겠다 올려놓고, 근데 이준석 의원은 별다른 반응이 없네요.
반응을 보이기 어렵겠죠. 저는 허은하 전 대표가 릴레이 검증이라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 다음은 또 이준석 의원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시작과 끝이 이준석 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그 천아 용인 중 이제 천인만 남았습니다. 용은 같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아도 이제 떠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정치 스타일이 갖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적을 만들고 사실 아까 우리가 봤던 비호감도 역시 이준석 의원이 쭉 정치를 해오면서 2030 남성이라는 강한 팬덤을 만들면서 뭔가 젠더 갈라치기라는 비판 그리고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있었죠. 그리고 정책과 관련돼서도 소수단체인 뭐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이쪽과 또 갈등을 겪으면서 뭔가 본인의 정책 이슈를 뭔가 이슈 파이팅을 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강한 팬덤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저렇게 본인을 싫어하는 강하게 또 비토하는 세력도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뭐 청년 정치인으로서 뭐 잘 해 나가길 바랍니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드러낸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허은하 전 대표와도 계속해서 갈등하는 모습만 보인다? 그러면 전 단점이 더더욱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지 않겠나 좀 잘 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허은하 전 대변인이 좀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 하나만 계속 때리겠다 약간 이런 건가요 지금? 그 지금 대선 검증 플랫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검증 플랫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으로 시작해서 이준석으로 끝나는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딱히 대선 검증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작동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조기 대선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예. 판이 결정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거 뭐냐, 이준석과의 감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좀 흠집을 내서 좀 끌어내리고 싶다. 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 감정이 실려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만약에 뭐 글쎄요, 지금 저기 찾아가서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허은하 대표가 이제 옛날에 찾아가서 이런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선거할 때 울면서 내 공천을 달라 한 적이 있는데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허은하 대표가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찾아가야지.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생각을 그 타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보면은 뭐 퍼스트 펭귄 뭐 이준석 의원을 1호 검증 대상으로다 뭐 이런 게 거기 써여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뉴스7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